이번 시간에는 산업심리학 중에서도 산업심리학의 성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심리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심리가 불평, 불만에 쌓여 있다면 산업재해로 연결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산업심리학의 성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산업심리학의 개요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산업심리학의 정의. 이 산업심리학은요, 정의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심리학의 정의는 심리학의 방법과 식견을 가지고 인간의 산업활동에 대한 행동을 연구하는 실천과학이며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다. 이 정의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이 정의에서 제일 먼저 거기에 보면 인간과 작업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인간과 작업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우리가 구이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이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심리학의 시조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산업심리학을 제일 먼저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구이온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봐놔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두 번째, 이 산업심리학의 목적은 뭐냐? 산업심리학의 목적도요,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용이 쭉 나열되었을 때 선택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심리의 관찰, 실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업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을 연구 및 해부하여 일정한 과학적 법칙을 도출하고 이를 산업관리에 적용하여 꼭 이 말은 메모를 해놔야 돼요. 생산능률. 생산능률 나오면 우리가 정대예요, 감소예요? 정대겠죠. 그래서 생산능률 성과를 정대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놔줘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산성 정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생산 능률 성과가 정대되면 인간의 복지를 정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복지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산업심리학의 목적은 생산 능률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의 복지를 정진하는 데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봐놔주시고요. 그 다음 산업심리학의 일반적인 분야에는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사노무 부분, 이 인사노무 부분에서는요, 인사관계면에서 직무 분석의 방법 기술, 직업 적성 및 적성 검사법, 근로자의 선발 배치, 교육훈련, 인사고과 기타 노동 인격의 육성 문제 등에 관해서 심리학적으로 협력하는 분야가 인사노무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작업 능률 부분은 환경 조건, 작업 조건, 생산 능률이나 피로와의 관계, 동작을 분석하는 작업 연구, 재해 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여 대책을 세우는데 협력하는 부분을 작업 능률 부분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사회 심리학적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분석, 노동 집단의 심리학적 구조, 직장의 팀워크, 산업 인사 상담, 경영 참가, 제도 운영, 의사소통, 노사관계 관리 등의 문제에 관해서 심리학적으로 협력하는 분야, 기타 PR 활동, 선전, 광고, 시장조사, 판매활동 등의 문제에 관해서 심리학적으로 협력하는 분야를 사회 심리학적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심리학의 일반적인 분야는 인사농업 부분, 작업능률 부분, 사회심리학적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큰 타이틀 정도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심리학의 인접 학문은 직접 관련이 있는 학문과 간접 관련이 있는 학문들이 있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학문은요, 인사관리학, 인간공학. 이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주체가 인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사회심리학, 응용심리학, 심리학, 안전관리학, 노동과학, 행동과학, 신뢰성공학 이런 것들은 직접 관련이 있고요. 간접 관련이 있는 학문에는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이나 화학 이런 것들이고요. 사회학, 교육학, 인류학, 생리학, 위생학, 병리학, 정신병학, 체질학, 해부학 등의 많은 학문들이 산업심리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와 산업심리입니다. 인간관계와 산업심리.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인간관계와 집단의 사회행동,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인간관계와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 형성에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인간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인간관계는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호작용이다. 또는 행위의 양식, 상호작용 및 행위의 양식을 우리가 인간관계라 한다 정도는 알고요. 이 인간관계는 인간의 내적 요인인가 외적 요인인가를 나타낼 때는 인간의 외적 인자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즉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사람 몸 밖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집단이라 그러면 뭘 집단이라 하느냐, 각각의 구성원들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가지 교섭 관계가 있고 그 행동이 다소간 조직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조직화 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집단이라고 하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집단에는 우리가 종류가 있습니다. 집단의 종류.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회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집단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식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사회적인 집단은 우리가 공식 집단이다. 전체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집단은 하나의 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뭐 공무원, 공무원 집단, 이거를 사회적인 집단이랍니다. 또는 회사에서 어떤 모 회사, 이라면 그 회사에서의 공식 집단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집단의 특징, 이 공식 집단의 특징은 별표로 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 이게 좀 이따가 배우는 비공식 집단의 특징과 차이점이 뭔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 집단의 특징은요, 각 구성원들의 직무가 명확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어느 하나 회사의 집단을 보면 사원은 어떤 업무, 뭐 대리는 어떤 업무, 과장은 어떤 업무, 그 집단마다 직급들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공식 집단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집단의 목표나 계층도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 그 다음에 권한, 책임, 업무 등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다.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다. 직급에 따라서 권력, 권한, 책임, 업무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의사소통 경로도 뚜렷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대줘야 되고요. 두 번째, 종류. 자, 사회적 집단의 종류에는요, 첫째, 명령 집단이 있습니다. 이 명령 집단은요, 상사와 그의 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사와 그의 부하로 구성되어 있다. 명령을 하다 보니까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사회적 간격은 넓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과업 집단이 있습니다. 과업 집단. 조직 내에서 특수한 프로젝트나 직무에 입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구성한 게 우리가 과업 집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본다면 이런 우리가 공식 집단은 여기에서도 하나 알아놔줘야 될 게 회사의 관리 영역 내에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비공식 집단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의 관리 영역 내에 존재하면 공식 집단, 회사의 관리 영역 밖에 존재하면 비공식 집단이라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크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돼요.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다. 그 다음에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이
넓다. 이런 정도 좀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심리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의 종류에는 심리적 집단이 있는데 이 심리적 집단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비공식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도 꼭 기억해 놔줘야 됩니다. 이 비공식 집단은요, 각 구성원들이 그들의 작업 환경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모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를 든다면 계모임입니다. 무슨 회, 즉 큰 회사에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이런 큰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식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건설 회사를 예를 든다면 큰 모 건설 회사가 있는데 하나의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서 최소한 뭐 3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서로 마음에 맞는 구성원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구성원들이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모임을 갖자. 이런 것들이 비공식 집단이라는 거죠. 비공식 집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큰 회사를 보면은요, 큰 회사의 구성원들은 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비공식 집단은 뭐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만나죠. 그래서 접촉의 기회가 많다라고도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 집단의 우리가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첫째, 경영 통제권이나 관리 영역 밖에 존재합니다. 관리 영역 밖에 존재합니다. 아까 공식 집단은 회사의 관리 영역 내에 존재한다면 이거는 회사의 관리 영역 밖에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작다. 규모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접촉 기회는 개인 간의 접촉 기회는 많다. 뭐에 비해서? 공식 집단에 비해서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동료의 욕구가 있다. 자주 만나니까 친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응집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응집력이 크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응집력이 크다. 이 말은 동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비공식 집단에도 두 번째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에는 제일 먼저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이익 집단. 이익 집단은요, 공통적인 이해와 태도에 따라 형성되는 집단. 조직의 목적과는 관련성이 없고 각 집단마다 성격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익 집단이라고요. 두 번째는 우정 집단이 있습니다. 우정 집단. 이 우정 집단은요, 구성원 상호 간의 우호 관계를 위하여 모인 집단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임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정 집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호손 실험. 우리가 뭐 호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뭐 또는 호돈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손 실험이라는 것은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놔줘야 될 게 인간 관계 실험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인간관계 실험이다. 그래서 직장 집단에 있어서
공식 조직 내에 비공식 조직이나 비공식적인 인간관계가 발생하여 조직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학설을 발표한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 실험입니다. 이 호돈 실험을 하기 전에는 모든 물적 조건만 또는 물리적 환경 조건만 정확하게 아주 좋게 구비해주면 생산성은 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작업 환경 조건을 구비해주면 생산성 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에 있으면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 그러나 조직 구성원들끼리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면 물리적 작업 환경 조건을 구비했을 때보다도 더 생산성은 높아지더라를 연구한 실험이 호손 실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연구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연구자는 누가 연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이오 또는 레슬리스 버거라는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호돈 실험은 메이오 레슬리스 버거 교수가 호돈주에 있는 공장을 하나를 케이스를 가지고 실험한 실험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호손 실험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 작업자의 작업 능률은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조명, 환기, 기타 물리적인 작업 환경 조건보다도 종업원들의 태도와 감정을 규제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작업 능률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근로조건과 물리적인 작업 환경 조건을 구비했을 때보다도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성립이 되었을 때 생산성은 더 높아지더라.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물리적 조건도 그 개선에 의하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오히려 종업원들의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실험이고요. 세 번째, 종업원의 태도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과 사내의 세력 관계 및 소속되는 비공식 조직의 힘이다. 이것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인간관계에 관한 실험은 호손 실험이고 연구자는 메이오, 레슬리스 버거 이런 교수가 했고요.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그 다음 집단에 있어서 사회행동의 기초. 자, 이 사회행동의 기초에서요. 1. 요구하고요. 우리가 요구는 nee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욕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는 우리가 1차적인 요구와 2차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요구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하, 갈증, 성, 호흡, 배설 등의 물리적 요구와 유해 또는 불쾌 자극을 회피 또는 배제하려는 위급 요구가 있더라. 그래서 1차적 요구에는 간단하게 물리적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위급 요구가 여기에 있다면 두 번째 2차적인 요구는 뭐가 있느냐? 경험적으로 획득된 것으로 대개 우리가 지위, 그 다음에 명예, 금전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요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요구와 위급 요구는 1차적인 요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구는 2차적인 요구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성.
개성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인간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인간의 성격. 개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격, 능력, 기질.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이 개성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성격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기질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게 개성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안면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인지, 사태 또는 사상에 대하여 미리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게 인지다. 막 그런 정도. 그 다음 우리가 봐놔줘야 될 거는 그 외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배웠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회 심리학과 산업 심리학의 관계. 사회 심리학과 산업 심리학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놔줘야 될 거는 두 번째 거, 욕구만 봐놓으면 돼요, 욕구. 우리가 욕구라는 것은 desire라고 이야기하죠. desire라고 얘기하는데 생리적 욕구하고요. 생리적 욕구하고요. 또 사회활동 욕구로 분류합니다. 사회활동 욕구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 생리적 욕구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이 생리적 욕구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의식적 통제가 어려운 순서. 의식적 통제가 어려운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고문 순서입니다. 고문 순서.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순서가 바로 뭐냐면 호흡 욕구입니다. 1분이라도 숨 안 쉬면 못 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게 뭐냐면 불안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안전 욕구를 갈구합니다. 이게 해결되고 나면요. 우리 인체의 75%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해갈 욕구입니다. 마셨으면요. 배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설 욕구.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우리는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면 욕구. 자고 일어나면 배고파요. 이게 우리가 식욕이죠. 그 다음에 먹었으면 힘이 나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활동 욕구.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사고 치면 독방에 가두는 거는 이 활동 욕구를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굶기는 거, 잠 안 재우는 거, 그 다음에 배설, 그 다음에 물, 해갈,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숨 못 쉬게 하는 게 이제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이런 것들의 예로 볼 수 있는데 호흡 욕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식적 통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러면요. 보기 안전 욕구를 고르는 게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봐놔줘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개성의 형성 조건입니다. 개성의 형성 조건. 이 개성의 형성 조건에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 그 다음에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습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요. 요겁니다. 환경 조건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뭐예요?
개성 형성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행동 기본 형태. 이 사회행동 기본 형태는요.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협력, 대립, 도피, 융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력, 대립, 도피, 융합 이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에는 조력, 분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대립에는 공격 또는 뭐 경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피에는 고립, 정신병, 자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안면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융합에는 강제, 타협, 통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꼭 대줘야 되는 내용은요.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에는 협력, 대립, 도피, 융합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